국가에 의한 강력한 통제, 상명하복에 기반한 국가 관료제의 창설, 군주를 중심으로 한 모든 권력의 집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탄생. 아무개 제국이라도 탄생하는 걸까요? 이것은 일본의 근대화로 알려진 메이지 유신의 특징입니다. 근대화라는 건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랑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이지 유신은 오히려 과거 유럽의 절대 왕정과 비슷하군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역사인 조선 왕조의 건국과도 비슷할 수 있을 듯합니다. 조선이라고요? 그 성리학이나 하던 나라. 재미난 사실이지만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은 전부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사츠마와 초슈가 주력이 된 노막군의 수뇌부는 유학을 상당히 깊게 공부했던 사대부들이었습니다. 흔히 사무라이들은 전장터를 누비는 전사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지만 에도막부 시대에서만큼은 이들은 성리학자였습니다. 이들이 도막의 명분으로 세운 조낭량이는 성리학의 필독 도서들인 사서삼경 중 춘추에 나온 표현이고, 메이지 유신도 메이지는 주역에, 유신은 시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들이 유교경전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하죠. 일본의 근대어로 알려진 메이지 유신의 성격은 서구적이기보다는 의외로 우리 역사 중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이 일으켰던 혁명, 조선 건국과 같은 성리학 혁명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죠?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서구를 만난 뒤 서구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막부를 대신하여 유신지사들이 동양국가 일본에 서양식 정부를 도입한 근대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막부를 타도하기 위해 조낭량이라는 성리학의 명분을 빌렸을 뿐이죠. 게다가 조낭량이 중에서 양이는 사실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리학은 이제 옛것입니다. 대신 서양인들이 가져온 사상과 기술을 일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세동점의 시대에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양 국가들처럼 일본도 근대 국가가 되어야겠죠. 비록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일본인들을 서구식의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서구로 유학을 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배워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재들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신지사들과 수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서구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높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구식의 근대화는 결코 자신들이 바라던 일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일본의 지식인들이 직접 방문하고 공부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구식의 근대화는 일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구 각국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거점, 의회가 설립되어 있었고, 영국의 경우 권리장전 이후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민주주의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왕정과 제정, 공화정의 난립 이후 제3공화국이 탄생하여 더 이상 군주가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당시 서구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3공화국 기간 동안 파리 꼬민, 불랑제 사건, 드레피스 사건 등의 정치적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독일에서는 좌파를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약진과 우파를 대변하는 독일민족주의의 대두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사건들은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면서 어느 나라나 치러야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 성리학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사대부들은 상당히 놀랐겠죠. 이제 막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만들려는 자들에게 무너지고 있는 구체제는 결코 멋진 장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270여 개로 분열되어 있던 막번 체제를 넘어서는 중앙집권적 군주국을 원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다시 성리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렇게나 성리학의 진심이었다니,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성리학은 일본으로 스며들어가게 된 걸까요? 성리학은 중국 송대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유학입니다. 기존의 경전 암송에만 치우치던 유학에 철학적 사고를 가미한 것으로서 주자에 집대성되어 흔히 주자학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러한 성리학은 중국의 송과 명, 조선에서 융성하였고 일본에도 전해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일본으로 전해지는 과정이 심하게 평화적이지는 않았던 게 문제였죠. 조선 성리학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약탈품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포로로 납치되었던 성리학자들은 일본에 조선의 성리학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납치되었던 조선 성리학자 중 한 명인 강항은 일본 성리학의 시조를 탄생시키는데 그 이름은 후지와라 세이카였습니다. 당시 불도를 닦던 승려였던 후지와라는 성리학이라는 엄청난 세계를 만난 뒤 애석하게도 내가 중국에서 나지 못하고 또 조선에서 나지 못하고 일본에서도 이런 시대에 태어났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에도 막부가 수립된 이후 후지와라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정관정요를 강의한 이래로 그의 제자 하야시 라잔이 에도 막부의 공식 성리학 교수가 되어 대대로 도쿠가와 가문에게 성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성리학은 도쿠가와 가문의 일본 통치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리학 특유의 상하관계 개념을 통해 막부는 정치적으로는 번들과 주종관계를 확립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산업공상의 신분제를 정착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리학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문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리학은 사무라이들을 사대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피비린내나는 100년간의 내전에 지쳐있던 게 이유였던지 사무라이들은 성리학에 깊게 빠져들었고 그 결과 이들은 점차 칼보다는 붓을 선호하는 사대부가 되었습니다. 오랜 내전의 살벌함은 사무라이들의 성리학에 대한 학구열 앞에 차츰 희석되어 갔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유례없던 에도 막부 250년의 오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막부는 성리학을 더 가열차게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부의 실수였을까요? 사실 성리학은 막부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리학의 기초, 유학의 수직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통용되는 유학의 표현 중 하나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자기 수양에 관한 격언으로 현대인들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등장할 당시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천하의 질서, 즉 중국의 고대 국가이자 유학의 이상향인 주나라의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주나라의 시대에는 최상위 천자에서부터 공경, 대부, 사, 민까지의 신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되는 지역 단위로서 최상위의 천하에서부터 국 그리고 가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천하란 당시 중화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나라의 왕인 천자가 천명을 받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은 천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책봉받은 공이나 경이라고 불리던 각 제후들이 다스리는 곳으로 흔히 우리에게는 무슨 나라 등으로 불리는 지역 단위입니다. 그 아래 가는 오늘날의 가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흔히 시급이라고 해서 혈족 집단으로 크게는 수백 명으로 이루어진 인구 집단으로서 제후가 임명한 관료인 대부가 다스리는 지역 단위입니다. 그 외에 다스리는 지역이 없이 대부가 고용한 직원들이 사이고 그 아래 최하층민이 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는 수신, 몸을 잘 간수하고 대부는 제가 가를 잘 다스리고 공경은 치국, 국을 잘 다스리면 천자는 평천하, 천하를 평안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학은 이러한 주의 통치체제를 사상적 기초로 받아들여 수직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막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학과 성리학을 받아들여 수직적 세계관을 견지하게 된 칼잡이 사대부들은 덴노가 아닌 막부가 지배하는 세상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막부 시대의 일본이란 고대 중국의 춘추 시대와 같았습니다. 주나라의 시대가 지나 춘추 시대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천자국 주나라의 국력은 상당히 약해져 제후국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 천하의 정세를 주도하는 자는 천자가 아닌 제후 중에서 가장 강한 자였고 사람들은 그를 패자라 일컬었습니다. 그 결과 패자가 되기 위한 제후국들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천하는 혼란 속으로만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춘추 시대의 상황은 당시 사무라이들에게 막부의 쇼군이 덴노의 권력을 멋대로 대행하고 있는 막부 시대의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유학과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덴노는 주의 천자와 같은 존재고 쇼군은 제후국의 공과 경으로서 잘나봐야 패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만약 덴노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늘같은 조정의 적으로 선포되어 반드시 토벌되어야 할 것이며 덴노는 다시 권력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존학론이 점차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막부도 허겁지겁
성리학적 대응 논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대정위임론이죠. 막부는 덴노의 대정을 합법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이미 위임한 이상 덴노도 대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요상한 논리도 덧붙여 사무라이들의 존왕론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대정이 위임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어 대정이 회수도 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결국 대정봉환으로 이어져 오히려 막부의 종말에 크게 기여하게 되죠. 이렇게 칼잡이 사대부들은 학문의 논리로 막부의 통치를 종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라이들이 단행한 메이지 유신은 상당히 유교적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요 개혁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해번 치연은 군현제의 설치, 헌법 제정은 율령제의 실시, 일본 제국의 행정고시라 할 수 있는 고등문관 시험의 시행은 과거제도의 도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개병제, 진록처분, 폐도령과 단발령 등의 사무라이 계급의 철폐를 사무라이들 스스로 주도한 것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사대부화된 사무라이들이 결국 더 이상 세습이 아닌 스스로 갈고 닦은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가 등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한 대단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사실 동시대의 중국과 한국에서는 다 완성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이는 최근 동아시아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동아시아에는 18세기 말 서구의 충격 이전에 이미 사대부에 의한 유교 국가와 혁명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송의 건국, 한국의 경우 조선의 건국을 통해 두 나라는 세습 귀족 제도를 폐지하고 사대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이른바 동아시아 근세화론이라 하여 서구에서 주입된 근대화 이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에는 사대부들에 의해 혁명적 변화가 이미 존재했다는 시각이죠. 여기서 사대부는 주나라의 신분 중 대부와 사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나타난 계급으로서 학자 관료를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성리학을 받아들인 동아시아의 각국에서는 성리학이 융성해지면 융성해질수록 성리학을 공부한 사대부들은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들이 결국 귀족 중심의 봉건제를 끝내고 중앙집권적 국가를 탄생시키는 즉 성리학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른다면 당시의 일본은 뒤늦게 사대부에 의한 동아시아 근세화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세화가 늦었던 덕분에 일본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근세화 혁명을 수행하던 과정 중에 있었고 그 에너지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구의 충격이 갑작스러운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왔던 거죠. 당시 이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서구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죠. 이러한 18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가 중 오로지 일본만이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세화를 완수하고 매너리즘이 찾아와 있던 중국, 한국과 달리 근세화가 진행 중이었던 일본에는 혁명의 열기가 넘쳐나고 있던 거죠. 이 근세화 혁명의 불은 근대화로 옮겨붙어 일본의 근대화를 견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넘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아시아식 근세화의 종착지는 사대부에 의한 중앙집권 국가였고 서구식의 근대화의 종착지는 근대적 국민에 의한 근대 국민국가였습니다. 이미 근대 국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서구 국가들은 국민이란 거대 집단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력,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힘을 끌어내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약육강식의 서세동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가르침으로 중앙 집권화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같은 도구로 근대적 국민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구와 같은 형태의 국민을 만들어내기에는 시간도, 역량도, 자신들의 사고방식조차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급히 찾아낸 이들의 해결책은 결국 또다시 성리학이었습니다. 단 이 성리학은 본래의 성리학을 상당 부분 마개조하여 만든 일본제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이지만 이 일본제 성리학은 끝내 일본을 사상 최악의 전쟁 국가로 이끌었습니다.